이어서 15번. 이게 금년 상반기 서울시 출금 문제인데, 서울시 문제니까 이제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직무 이행 명령을 이제 문제를 낸 거거든요. 우리가 수업 때 보면 이행 명령하고 그 시정 명령은 항상 구별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제 우리 중점을 둬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시정 명령하고 그다음에 이행 명령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행정학은 그 대비되는 두 개념들, 반대되는 대비시켜야 되는 것들은 꼭 대비시켜서 확실하게 정리를 명쾌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다 대상이 돼요. 고 단기가 다 대상입니다. 고유, 단체 임사무, 기관 임사무, 요거는 위임사무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건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가 대상이 되고, 이거는 위법 부당하게 단체장이 업무를 처리했을 때 시정명령이 대상이 되고, 요거는 국가위임 사무를 명백히 게을리 했을 때 사유가 다르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시정해라, 이행해라 명령을 내리는 건 똑같아요. 명령을 내리는 거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는 직권으로 취소, 정지시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치단체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을 합니다. 대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행재정상 조치를 취합니다. 행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불복을 할 때는 단체장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낸다. 15일 이내에. 이건 똑같죠.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정명령과 이행명령, 대상 사무, 그다음에 사유,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걸 대비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번 지문은 맞잖아요.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을 때 임사무를. 그다음에 2번은요. 서울시 그 자치단체 비용 부담, 요거는 알면서 서울시 비용 부담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이런 걸 모르면은 그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거죠. 대집행하거나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이가 있으면은 대법원에 서울시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15일 이내에요. 이게 대법원이라는 게 중요하고 15일 이내. 이게 틀렸죠. 자, 그다음에 소를 제기할 때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소송을 낼 때는 항상 집행정지 결정을 같이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고요. 요거만 틀린 거죠. 요거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개념을, 대비되는 개념을 이게 대비시키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 본인들도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도 정리를 잘 해 나가셔야 돼요. 주민감사 청구 옳지 않는 거. 자, 주민감사 청구는 2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 한다. 맞는 거죠. 네. 두 번째,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거나,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할 때 심화 수업이나 기출문 볼 때 언저리로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 제외대상, 청구할 수 없는 제외대상, 뭐 주민투표 제외대상, 주민감사 청구 제외대상, 조례개표 청구 제외대상, 그 제외대상을 좀 아셔야 된다. 꼭 아셔야 된다. 특히 지방지 시험 때는 이게 지방구급에서 어김없이 나왔잖아. 주민감사 청구 제외대상은 세 가지죠.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자, 그 다음에 이미 감사를 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이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 세 개. 그런데 이미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경우에, 새로운 사항이 발견됐다, 이럴 때는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우리 주민감사 청구 연대 서명으로 신청할 때 500명, 300명,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500명, 300명, 200명. 이 숫자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암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광역단체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시, 특례시 300명. 기타,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그래서 500, 300, 20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숫자를 주민들 숫자를 정해서 그 수 이상을 서명을 해오면 받아줘야 돼요. 참고로 서울시는 이거 500명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는요 100명 이상 서명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명을 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몇 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했냐? 이걸 안 해놓으면 서울시가 박원시장이 자 주민감사 청구하는데 1000만 명 서울시 1000만 명 시민의 서명을 다 받아와라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어떻게 1000만 명 서명을 받아와요? 그거 천만의 말씀이죠. 1000만 명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주민감사 청구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500, 300, 200이라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서는 꽤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제가 주민감사 청구, 조례개폐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이 5대 주민참여제도에 있어서 포인트 한 5-6개씩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다 집어드리는데 그게 다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4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선행정학을 들었다고 해서 신경향 문제를 100%다 그냥 뭐 쉽게 맞힌다 이렇게도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양심을 손으로 얹고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저희 선행정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신경향 문제를 더 쉽게 많이 풀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뭐 모든 신경향 문제를 뭐 다 100% 맞힌다 이렇게는 뭐 제가 참 장담을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수업은 이해 이주, 흐름 이주, 응용 문제 능력을 길러주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언저리에 여기까지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언저리의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수업을 그냥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이런 신경향 문제에 적합하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초심자 여러분들은 다른 수업을 안 들어보셨으니까 뭐 비교가 안 되니까 모르시겠지만 다른 수업을 들어보고 떨어지고 저희 수업으로 와서 합격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입으로 자꾸 얘기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한번 얘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주변에 학교생들 얘기를. 요즘 네이버 광고나 이런 것들은요 정말 다 뭐 자기 강의가 좋다 우리 책이 좋다 이런 일방적 광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서는 안 돼요. 안 되고 수험생들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 또 떨어져 보기도 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정확한 걸 들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자, 이 문제 지방직 구급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정말 심화를 안 들으면 못 푸는 문제고 심화 때는 얘기를 하지만 인문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심화를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심화를. 뭐 엄청 중요하게 해서 막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심화를 한 번 정도는 들으시고 그래야지 기출문제 그다음에 동형 문풀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이제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패트릭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자, 이거는 먼저 이론의 그 전개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니스칸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은요, 관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부서 예산을 다 극대화하려고 하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이제 있다.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강하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공공선택 이론의 한 모형인 니스칸넨의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바로 패트릭 던 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에요. 관청 형성 모형. 자, 이 예산 극대화 동기는 모든 예산, 모든 공무원,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다 이게 있는 게 아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고위 관료라면 예산 극대화 동기보다는 관청 형성 동기가 더 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합리적인 고위 관료라면 예산보다는 관청을 형성하려는 동기가 더 강하다. 이 관청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 망료입니다. 관청은 뭐냐면요, 이제 가시적이고 책임이 수반되는 그런 개선 업무, 집행 업무는 골치 아프니까 자기가 안 하고 준정부 기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관청을 만들어서 이리로 떼내고 자기는 권한만 즐기고 책임은 덜 지는 그게 뭐예요? 망료입니다. 망료.
권한만 즐기고 책임은 덜 지는 이런 막료 부처 같은 걸 자꾸 만들어서 자신들은 여기서 근무하길 원하고 골치 아픈 개선 업무나 집행 업무, 책임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가시적인 이런 집행 업무는 준정부기관 같은 걸 만들어서 자꾸 이리로 떠넘긴다는 거죠. 정부 기능을 은폐시킨다는 거죠. 책임을 안 지려고. 이게 바로 관청 형성이라는 뜻이에요. 골치 아픈 이런 업무는 준정부기관 만들어서 넘기고 자기가 속한 부처는 권한만 즐기고 책임은 덜 지는 막료부처 같은 걸 자꾸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그 동기가 강하다는 그게 관청 형성 동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자 예산의 유형과 기관의 성격과에 따라 예산 극대화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 공무원들은 합리적인 고유 관련은 관청 형성 동기가 더 강하다. 이게 골자인데요. 예산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암기법까지 알려드렸잖아요. 핵관사초, 핵심 예산, 관청 예산, 그다음에 사업 예산, 그다음에 초사업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요, 이게 지금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A급, B급을 등한시하고 이런 거에 노예가 돼서 끌려당긴다.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걸 틀리고 A급, B급을 맞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문제가 20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을 때는 포기하고 난 한 뭐 85점, 90점만 맞겠다 했을 때는 이런 거를 포기해도 됐어요. 근데 요즘은 A급, B급이 50%밖에 안 나오고 이런 언저리에 있는 문제라든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포기하면 60점대.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긴 하시되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핵심만 딱 알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로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심화나 언저리 설명드릴 때 그런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거든요. 절대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산의 종류는 네 가지예요. 핵관사초. 근데 핵심 예산은 자기가 직접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경비, 이게 자체 운영비입니다. 이건요. 자체 운영비. 관청 예산은 민간에게 지출되는 예산이에요. 민간인한테. 사업 예산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예산.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자기들을 위한 경비, 이거는 민간으로 넘어가는 지출되는 거. 이건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는 거. 이거는 타 기관이 확보한 예산. 타 기관 예산이에요. 자기네 예산이 아니에요. 이건요. 초사업 예산. 그런데 이제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도 이제 이게 극대화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핵심 예산은 주로 전달 기관. 핵심 예산을 주로 확보하는 그런 사용한 예산 기관은요. 전달 기관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전 기관. 요거는 통제 기관이에요. 통제 기관. 주로 막료 기관 같은 거죠.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 자기를 거쳐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업 예산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예산이 통제 기관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기관에서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생겨요. 전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예산 같은. 자, 중하위 관료들은 그래서 이런 핵심 예산 같은 거를 통해서 주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극대화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고위 관료 같은 경우는 이런 관청 예산, 민간에게 지불되는 이런 관청 예산을 통해서 주로 자기가 이득을 얻게 돼요. 그런데 사업 예산을 주로 갖고 있는 이 통제기관 같은 경우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안 생겨요. 이런 사업 예산이나 통제기관에서는 고위 관료라 하더라도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관청을 형성하려고 해요. 관청 형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관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업 예산을 주로 많이 갖고 있는 통제기관에서는 극대화 동기가 안 생기고 관청 형성 동기가 생긴다. 이때 관청이란 주로 이런 것들을 다 준정부기관으로 떼넘기고 자기는 권한만 즐기고 책임은 안 지는 그런 막료 부처 같은 이런 관청이 되기를 희망한다. 합리적인 고위 관료라면 그런 동기가 강한 것이지 예산 극대화 동기가 강한 게 아니다라는 게 영국의 패트릭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에요. 문제를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만든 거잖아요. 자기 선호에 안 맞는 거, 이게 가시적인 집행 업무, 개선 업무, 책임을 떠안는 이런 거 넘긴다.
이거 틀렸잖아. 함정인 고유 관리라면 예산 극대화 추가 안 한다. 중하위직 관청의 예산이 아니라 중하위직 관료들은 핵심 예산에서 주로 이득을 얻는다고 보는 겁니다.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자 관료들은 이런 모형이든 이거든 간에 이거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이거는 자신의 어떤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익보다는 자기 어떤 사적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 일수인데 여기서는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관청을 형성하려고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뀐 거죠. 요것만 맞고 다 틀린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나 요 관청 형성 동기 심화 수업이나 그 언저리 문제 풀이 때 언저리 얘기를 들으셨다면 1번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1번이 맞다. 그리고 요거 틀렸다. 2번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요 설명을 들으셨다면 3번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다 틀렸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이론을 공부할 때 단편적으로 뭘 할 게 아니라 이 틀을 아셔야 된다고. 틀을 이런 식으로 흐름을 요거에 대한 반대로 이게 나왔는데 예산과 기관의 위험과 그에 따라서 극대화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고 이런 동기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를 이걸 체계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아셔야지 단편적으로 뭐 이렇게 몇 개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이게 뭐 D급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아주 뭐 달달달 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A급이나 B급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흐름을 이게 판서 같은 걸 쭉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 그 필기노트 기필코 선행정학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 판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딱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기본 수업을 한 1시간 들으시고 그 필기노트를 한번 쫙 보시면은 한눈에 그 수업 내용이 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수험생들 분들이 굉장히 그걸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다 직접 그리고 쓰고 제 손으로 직접 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큰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큰 얼개 퍼즐 형식으로 흐름을 잡거나 연결해서 이렇게 단편이 아닌 이렇게 체계적인 이위주로 공부를 하는 데는 그 필기노트 그 교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9급이든 7급이든 막론하고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입문 때부터 최종 시험 볼 때까지도 그거는 계속 갖고 다니시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9번 각종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가장 옳은 것은 했거든요. 이제 금년 서울시 9급 6월달 문제인데, 자 우리가 위원회도 보면 그냥 보통 위원회 하면 뭐 2원설, 3원설, 그다음에 4원설 이렇게 4가지 설이 있거든요. 근데 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있고 행정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현행 법에서는요. 이렇게만 딱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원설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만 하는 거예요. 자문만. 그러니까 의결과 집행 기능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의결도 하고 집행 기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원설이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의결위원회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의결위원회는 의결만 하고 집행은 안 하는 위원회. 그래서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 이게 3원설이에요. 세 가지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의결위원회가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 누구를 징계한다? 결정만 합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집행하거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하고 지방 간에 분쟁이 생겼다. 그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행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의결만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징계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이런 것들. 자 그런 거가 19번 문제 하나가 빠져 넘어가는데 19번 18번 이 문제가 넘어갔네요. 19번 보고 나서 18번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같은 거 어디는 취업해서는 안 된다. 거기는 3년 이내에 취업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이런 것들 정해주고 결정하는 게 윤리위원회거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그런 것도 결정만 하지 집행 업무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결위원회.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독립교제위원회 같은 걸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게 4원설이 돼.
행정위원회 중에서도 특별히 정부로부터 독립되면서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그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이런 거를 나누면은 이게 사원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두 가지로만 딱 나누는데 학자들은 이걸 3원설, 4원설까지 나누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각종 위원회를 부르는데요. 자, 1번 보세요. 1번 의결위원회는 구속력은 있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합니다. 징계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거, 공직자윤리위원회 그게 의결위원회예요. 이제 집행권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죠. 맞고. 2번 어때요? 행정위원회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이건 맞아요. 자, 행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금융위원회 뭐 이런 거 전부 다 행정위원회죠. 의결도 하고 집행도 하고 하나의 관청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하나의 관청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데 이게 틀렸네요. 윤리위원회가 이게 의결위원회예요. 의결위원회.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위원회는 독립된 관청으로서 결정권이 없고 관청 없고 지금 이거 틀렸네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이것도 틀렸어요. 결정권이 있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는 개선기관으로서 아니죠. 자문만 해주니까 이건 개선이 아니라 막료죠. 막료. 조사, 분석, 조언, 권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죠. 1번만 맞습니다. 1번. 자, 방금 전에 18번 이 문제도 하나 보겠습니다. 금년도 지방 9급 시험인데요. 리플레아 프랭클린의 규제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저희가 규제 공부할 때 크게 규제 체계를 요즘 규제 유형에 관한 종류가 다양하게 분류된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눠드리죠. 파지티브 규제하고 네거티브 규제가 있다. 그 다음에 수단 규제가 있고 성과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관리 규제가 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규제, 정부가 직접 하는 규제가 있고 간접적인 규제가 있는데 그 간접적인 규제 중에는 공동 규제가 있고 자율 규제가 있다. 그 다음에 사전 규제가 있고 사후 규제가 있다. 규제의 어떤 시기나 방법이나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거티브는요. 원칙적으로 다 허용이고 자유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것만 규제를 합니다. 그 외에는 다 허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규제예요. 이거는 전면 금지시키고 허용되는 것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지티브. 요거는 수단이니까 투입까지 사전에 거기에 투입되는 거를 다 규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원료를 쓰지 마라, 이런 기술을 써라, 기술이나 원료. 요거는 작업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고요. 중간 과정을. 성과는 최종 산출물만 목표치만 정해주고 그걸 달성했으면은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면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런 원료를 써라, 쓰지 마라. 이건 조리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거는 다 만들어진 냉면에 대장균 허용치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그건 뭐 괜찮은 거예요.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과 규제. 자, 직접은 정부가 직접 가서 식당 청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직접 규제. 근데 공동 규제는 민간 단체한테 규제 권한을 주고 당신들이 해라. 자율 규제는 식당 주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율 규제. 합쳐서 이걸 간접 규제. 그러니까 사전 규제. 이건 사후의 규제. 대체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규제들을 써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그게 국제적인 추세예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의 유형은 시기나 주체나 방법 여러 가지 면에서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규제가 바람직한지 국제적인 추세인지 피규제의 자율성이 높아지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수업 때 우리 다 정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아까 리플레아 프랭클린은 분경보제에서 규제를 두 가지로 나눴죠. 맞고. 경제 규제는 주로 시장 가격 메커니즘에 개입을 해서 진입해라, 하지 마라, 가격을 이상 받지 마라, 받아라, 뭐 이런 규제하는 거죠. 협의의 경제 규제 맞습니다. 파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보다 자율성도 보장. 이게 틀렸네요. 네거티브가 더 좋은 거죠. 선거나 이런 데는 네거티브가 안 좋은 거지만 규제나 입법 방식에서는 네거티브가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규제 대상자가 스스로 규범을 만들고 기준도 만들고 이를 구성들한테 적용해서 해나가는 자율규제. 그렇죠. 식당 주인한테 청정 상태를 맡기는 거 맞죠. 3번이 틀렸네요. 3번만.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정책 과정에서의 권력 관계 이론 가장 옳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뭐 다원주의, 엘리트 이론 뭐 이런 건데요. 서울시 9급 문제입니다. 서울시 9급인데도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헌터. 여러분들 이 원래 엘리트 이론이 유럽에서 있었지만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게 헌터하고 그다음에 밀스하고 그런 사람 밀스는 지위접근법, 요거는 명성접근법에서 제가 밀지 헌명, 밀지 않는 게 현명하다. 수업 끝나고 나갈 때 우르르 나갈 때 밀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밀지 헌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엘리트론이에요. 근데 미국의 엘리트론하고 유럽의 엘리트론, 이게 엘리트론의 원조가 유럽 건데요. 유럽의 엘리트론 2080 법칙 같은 뭐 파레토, 미첼스 이런 사람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유럽의 엘리트론은 정치 엘리트예요. 정치 엘리트. 그런데 미국의 엘리트는 이게 기업 엘리트를 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헌터의 명성접근법 보면 사회적인 명성이 높은 사람이 정책을 끌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40명 정도. 아틀란타 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한 40명 정도의 엘리트들이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그 엘리트의 구성 요소를 보면 뭐 변호사, 뭐 심지어 기업가 이런 사람이 23명이에요. 정치인들은 극소수고 거의 민간 기업 엘리트들이 주도를 해나간다. 이게 바로 미국의 엘리트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정치 엘리트 이게 틀렸어요. 정치 엘리트, 기업 엘리트예요. 이게 틀렸어요. 자, 그다음 무사결정은 기득권자, 소수 엘리트들이 이 엘리트론 일종이죠. 그것도요. 신엘리트론. 엘리트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을 해오거나 하는 그런 주장이나 그런 의제에 대해서는요. 억압하거나 봉쇄하거나 의도적으로 기각 방치시켜서 채택이 안 되도록 막아버리는 그게 무의사결정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죠. 신엘리트론. 그 다음에 로버트 달의 다원론 뉴 헤븐시를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 엘리트들이 옳지 않는 거를 지금 찾는 겁니다. 분야 엘리트가 존재는 하는데 엘리트가 아주 분야별로 행태 구성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다 엘리트들이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더라. 엘리트가 모든 정책을 지배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로버트 달은 그 초창기 때 이익 집단하고 다른 점이 엘리트들이 존재는 하지만 분야별로 다르게 구성되고 형태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더라. 엘리트가 존재한다. 이거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다원론도 이제 여전히 다원론, 그러니까 이익 집단 간의 경쟁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다원론 정부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거나 특혜를 받는 이익 집단, 우월적 이익 집단이 존재해서 그들과 정부 사이에 유착이 생긴다. 불평등한 유착이 생긴다. 따라서 이런 걸 막으려면 로버트 달의 다원론은 선거라는 거가 중요한 엘리트들이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함부로 일반 대중한테 함부로 하지 못한다. 결국 일반 대중이 이익 집단이나 일반 대중이 엘리트들을 조정한다 이런 논리인데 이 신다원론에서는 선거가 주요하지 못하다는 거죠. 정부 내부의 기구 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권력 분화가 필요하다. 정경유착 같은 걸 막으려면 왜냐하면 특정 집단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혜를 받아서 더 우월적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결국은요. 인정했다. 동등성, 모든 집단 간에 동등한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할 수도 있다. 이거 인정한 거예요. 틀린 거는 1번이 틀린 거죠. 1번.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나온 그런 문제들 중에서 물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놓으면 지금 설명을 좀 비교적 자세히 드렸는데 알아놓으시면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행정학은 이런 신경향이라는 게 지금 이게 또 나온다. 이대로 또 나온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또 다른 신경향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경향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좌우간 암기나 기출보다는 이해와 흐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 그게 우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정학의 그 범주를 보면 노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노른자가. 그 다음에 흰자가 이렇게 있겠죠. 흰자.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범위가 울타리를 좀 쳐서 가르쳐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전부 이 방대한 행정학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쳐서 이제 이 부분만 이제 가르치는데, 이 부분을 암기 위주로, 기출이나 암기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나 흐름 위주로 가르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저도 방대한 행정학을 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하는데요. 암기나 기출 위주로 요거만 하면 응용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흰자 부분에서 이 언저리, 흰자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처가. 그러나 이 노른자 부분만 하더라도 이걸 이해와 흐름 위주로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 듣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주변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일일이 다 예상을 해서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네요, 행정학을.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해나 흐름 위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자체를 이해나 흐름 위주로 하시면 우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한 몇 가지만 조금 더 덧붙인다면, 신경학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덧붙인다면 심화 수업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 CD급까지, 요건 주로 A급, B급이니까요. A급, B급이니까 이 CD급, 이런 CD급을 가르쳐주는 심화 수업을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들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나 동형 문풀 강의를 들으실 때 그거를 혼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업을 반드시 들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출 문풀이나 동형 문풀 때 이 언저리,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다라는 이 언저리, 요 언저리 있잖아요. 요거 언저리,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언급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요거까지는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들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상당히.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이렇게 5순환이 있는데, 1순환은 인문이죠. 인문. 자, 요거는 인문이고, 이론 인문이고, 요건 심하고, 요건 이제 기출이고, 요건 동형이고, 압축이죠. 압축. 이건 이제 마지막 동형. 저희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해 오시는데, 인문은 주위로 매달 2달 완성으로 계속 연중 이게 진행이 돼요. 심화는 지금 진행이 되고 7, 8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실강으로는, 이건 인강으로, 그건 놓치시면 인강으로 들으셔야 되겠죠. 11월, 12월에 주로 기출 강의가 실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1, 2월 달에 주로 압축. 이때 이제 압축 교재는 뭐 필기 노트로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뭘로 제가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동형이 이제 4월달 국가직에 대비해서는 3월달에 동형이 있고, 그다음에 5월달 지방직에 대비해서는 4월달에 동형이 있고, 6월 서울시 시험에 대비해서는 5월달에 이제 동형이 한 달 완성으로 있는데요. 실전 문제하고 똑같은 전범위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 1순환과 2순환 때까지는 요 이해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이해 위주로. 암기가 아니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3, 4, 5순환 요거 하실 때는 수업 때 제가 말씀드리는 언저리가 있습니다. 언저리. 여태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런 것까지는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약간씩 범위를 약간씩 넓혀서 말씀드리는 요 부분, 언저리, 요거를 잘 챙기시면 돼요. 이해해라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로 할 방법이 없어요. 진행되는 수업 자체가 이해 위주로 진행되는, 이해나 흐름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초심자분들은 잘 이걸 와닿지 않아요, 이 말에. 모든 강의가 다 똑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실제 시험을 한번 봤거나 떨어져 봤거나 붙은 합격생들이 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수업이 요즘 이런 문제에 적합한 수업이 되겠구나. 이걸 합격생들이나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주변 합격생들한테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좀 우리 선행장은 이 위주로 진행이 되니까 쭉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선행장학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신경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거나 따로 준비를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런 식으로 대비해서 수업을 쭉 뭐 끝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만 심화 수업을 한번 들어두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기출 문제나 이 통역 못 풀 때 언저리 부분 이런 게 나왔고 앞으로는 안 나왔지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언저리 부분 언급할 때 이런 까지를 좀 잘 챙겨 놓으신다면 충분히 신경향에 대비해서 모든 시험에 대해서 고득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좀 주의하셔서 내년도 시험은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폭염이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해서 뭐 하루에 뭐 15시간씩 이렇게 건강을 악화시켜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자기가 도저히 나는 잠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잠을 좀 더 주무시고, 똑같이 남을 그냥 따라가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체력을 막 소진시켜 가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자기 건강, 자기 체력을 잘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경향 특강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